종로 3가의 거리는 늘 화려한 간판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밝은 소리의 이면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의 외로운 삶이 숨어 있었어요. 김종석 할아버지는 15년 전 사업 실패 후 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죠.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낯선 거리 위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어요. 도시의 밤은 언제나 차가웠고 새벽이 되면 칼바람이 몰아쳐 몸을 떨게 했어요. 거칠게 내뱉는 숨결이 희뿌연 연기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마다 마음속 허전함도 함께 번져갔어요. 한때 아내와 아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가정이 떠오를 때면 생존조차 버거운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집이라 부를 만한 공간은 이제 을지로 지하도 한편에 깔아둔 낡은 박스 조각뿐이었어요. 그곳에서 남루한 이불로 몸을 덮고 잠을 청할 때면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눈물에 젖은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고 눈을 꽉 감아봐도 아들 창호의 얼굴이 아른거려 괴로웠어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보고 싶다. 입술을 깨물며 다짐해도 현실은 쉬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마음이 이렇게 거리로 내몰아버린 셈이었죠. 낮이 되면 종석 할아버지는 종로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예전에는 번듯한 회사 대표로서 사람들을 만나며 꿈을 얘기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달랐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어요. 언젠가 한 번은 허기를 견디다 못해 작은 분식집 문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애써 웃으며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목에 걸려 나오려 했지만 이미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 될까 두려웠죠. 버려진 신문지로 허기를 잊으려 해도 역부족이었고 주워온 빈 깡통을 모아 고물상에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은 늘 적었어요. 그 돈으로 가장 싸고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사 먹을 때면 옛날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가 꿈처럼 떠올랐어요. 흰 쌀밥에 김치찌개, 달콤한 불고기와 겉절이, 김치가 늘 식탁을 채워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죠. 특히 아들 창호가 좋아하던 칼칼한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면 어김없이 가슴이 시려왔어요. 장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바쁜 종로의 인파 속에서 혹시나 아들을 마주치지 않을까 매일 마음속으로 기대해 보았어요. 그럴 때면 사람이 많아도 괜히 외투 모자를 푹 눌러쓰고 혹여 알아볼까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자신 같은 아버지를 보고 실망할 아들 얼굴이 떠올라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을지로 지하도로 향했어요. 거기서 노숙자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무리에 잘 섞이지 못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깔끔했던 예전 습관이 몸에 남아서 자꾸만 주변에 신경을 쓰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좀 더 털어놔도 된다고 말했지만 종석 할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이불을 둘둘 감고 신문지로 바람을 막아도 한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고 달빛조차 흐릿한 지하도 천장에 비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마치 자기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다 잠에 들면 꿈속에서는 늘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옛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러다 눈을 뜨면 다시 얼어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오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과연 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운이 좋게도 지나가는 행인이 동전을 몇 개 건네주었어요. 얼른 슈퍼에 가서 귤 한 봉지를 샀는데 그 작고 시큼한 귤이 어찌나 소중하던지요. 지하도에 돌아와 하나를 까먹으며 껍질을 신문지에 곱게 싸놓았어요. 하나라도 더 먹고 싶었지만 남은 귤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었어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팠지만 귤의 새콤달콤한 맛이 잠시나마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어둠에 쌓인 종석 할아버지의 하루하루는 무척이나 길고 힘겨웠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그를 버티게 했어요. 찬바람이 거세게 불던 겨울날 아침, 종로 3가의 빌딩 숲 사이로 서둘러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말쑥한 양복 차림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급히 전화를 마치더니 길 한복판에서 움직임을 멈췄죠. 그 남자는 김창호,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바로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어요. 창호의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신생 벤처기업이었고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이었어요. 투자자와의 회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빨리 걸어야 했지만 창호는 갑자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길이 머문 곳에는 추위에 웅크린 노숙자 할아버지가 귤 한 개를 조심스럽게 까서 먹고 있었죠. 그 장면은 종로 3가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 같았지만 창호는 이상하게도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고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특히 할아버지의 왼쪽 눈가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 마음에 깊이 걸렸어요. 어릴 적 아버지도 왼쪽 눈가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귤을 까는 방식마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귤을 까주던 것과 똑같이 보였어요. 손끝을 이용해 껍질을 살짝 들어올린 다음 흰 과육줄기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 먹은 귤 껍질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신문지에 곱게 싸서 주변 쓰레기통에 조심스레 버렸어요. 평소 깔끔하고 정돈에 신경 쓰던 아버지의 습관과 똑 닮았다는 생각이 스치자 창호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설마 그럴 리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질문과 추억이 교차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었지만 노숙자라는 단어와 아버지를 연결해 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라면 이미 어디서든 재기했을 것이라고 혹은 새로운 삶을 찾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계실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창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 걸음 한 걸음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어폰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마치 주위 사람들의 소음이 사라진 듯 온 세상이 고요해진 느낌이었어요. 혹시 용기 내어 말을 걸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요동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멀찍이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러다 어느새 핸드폰 시계가 미팅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왔어요. 창호는 약속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지만 마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어요. 몇 걸음 뗐을까 뒤돌아서서 다시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귤을 다 드시고 시선을 떨군 채 작은 휴식에 들어간 듯 보였어요. 눈과 주름 사이로 깊게 패인 세월의 흔적이 왜 이렇게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지 창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맴도는 생각을 애써 지워보려 했지만 일단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의욕은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미팅 내내 창호는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번 마음을 놓쳤어요. 클라이언트가 설명하는 신제품 투자 스케줄을 알아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국 회의가 끝나자마자 창호는 다시 종로 3가 거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가며 거리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죠. 어딨지? 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창호는 처음 느껴보는 막연한 상실감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거리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호는 다시 종로 3가를 찾았어요. 회사 일도 바빴지만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과 그리움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혹시 어제 본 노숙자 할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라면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으셨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맞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커져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마음과 아버지를 찾지 못했던 원망이 섞여서 창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종로 3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폈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몇몇 노숙자분들에게 혹시 왼쪽 눈가에 점이 있는 노숙자를 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생존에 바빠서 남을 기억할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밤에 을지로 지하도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슬쩍 귀띔하듯 말했지만 창호는 그 한 줄 실마리에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창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을지로 지하도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히 지나치는 지하도는 늦은 밤이 되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거리와 지하도가 거처인 이들의 냄비와 박스, 낡은 담요가 늘어져 있었고 흐릿한 조명 아래서 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어요. 창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정작 찾고 싶은 그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갈수록 지하도는 더 조용해졌지만 아버지로 추정되는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지하도를 나서려던 순간 저 멀리서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왼쪽 눈과 아래점이 없었고 다른 분이었죠. 창호는 실망감에 젖어 걸음을 되돌렸어요. 그러다 길가에 버려진 귤 껍질이 눈에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쩌면 우연히 버려진 귤 껍질일 뿐이었지만 어제 본 할아버지 모습이 겹쳐 떠올라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그날 밤 창호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도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어요. 사업 실패로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16살의 창호는 홀로 남았어요. 학업과 생활비를 동시에 책임져야 했던 힘든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자신조차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는 온전히 감당하셨을 텐데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려웠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은 늘 따뜻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넘어졌을 때 달려와 안아주던 장면, 주말이면 함께 뒷산에 올라 도시락을 나누어 먹던 기억, 장마철이면 갑작스레 비를 맞으며 아버지와 뛰어가던 그 순간까지 모두 다요. 아버지는 늘 말했죠. 장호야, 너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가 창호를 크게 지탱해줬고 세상을 향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왜 어째서 이렇게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 창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호는 종로 3가를 찾아다녔어요. 회사 일정도 바빴지만 틈만 나면 거리로 나와 노숙자들을 살폈어요. 처음 며칠은 회사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창호는 그저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말할 뿐이었죠.
비서실장조차 그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창호는 굳게 입을 다물었어요. 마음은 이미 온통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창호는 같은 거리에서 다시 그 할아버지 모습을 발견했어요. 멀리서 보니 왼쪽 눈가점이 선명했고 두툼한 옷을 껴입었지만 추위에 떨어 보였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꼭 말을 걸어야지. 창호는 속으로 다짐하며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도 창호를 발견했고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창호는 아버지의 눈빛을 똑똑히 확인했어요. 15년 전 젊은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세월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동자 속 온기는 여전했어요. 창호는 손을 떨며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마음도 울렁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창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서 창호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왼쪽 눈가의 점, 그리고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아버지인 것만 같았죠. 창호는 숨을 고르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아버지, 그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미 터져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돈뭉치를 움켜쥔 채 갑작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골목 안쪽으로 도망치듯 달아났어요. 창호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15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집을 떠났고 창호는 저 멀어지는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그냥 보낼 수 없어. 창호는 조용히 되뇌었어요. 비록 지금은 잡지 못했지만 언젠가 다시 마주치면 아버지를 붙잡을 거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날 밤 창호는 창가에 앉아 종로 3가의 네온 사인을 바라봤어요. 온 세상이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해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죠. 15년 동안이나 묻어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일 확률이 높다는 직감이었어요. 가슴이 계속해서 울리듯이 쿵쿵 뛰었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선명하게 맴돌았어요. 그 기억들이 창호에게 다시 거리로 나갈 용기를 주었죠. 아버지,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창호는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창호의 마음은 여전히 종로 3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혹시나 길 위에서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죠. 투자처와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에도 어젯밤 을지로 지하도를 헤매면서 결코 마주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회의실 벽에 걸린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아니라 거리 한편에서 쓸쓸히 몸을 웅크리고 있던 아버지의 잔상에 눈길이 머물렀어요. 창호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공시키면서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 모든 도전과 난관은 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죠. 그러나 가족의 실종이나 단절은 돈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걸 창호는 절실히 깨닫고 있었어요. 무심코 회의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종로 3가의 빌딩 숲 너머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창호는 서둘러 양복 재킷을 걸치고 종로 3가로 발길을 옮겼어요. 피곤한 몸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움직일 때면 신기하게 기운이 났어요.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이상한 열망이 이제는 창호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에도 생각이 스쳤어요.
그 골목엔 어제 못 가봤으니 오늘은 꼭 가봐야겠어. 비서실장이 업무 관련 보고를 할 때면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노숙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어느 다리 밑 풍경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어진 거리 탐색은 처음엔 별 성과가 없었어요. 상당수 노숙자들은 외부인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창호처럼 말쑥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다가오면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나 창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허리를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갔고, 물과 간단한 간식이라도 건네며 물어봤어요. 혹시 왼쪽 눈가에 점이 있는 노숙자분을 본 적 있으세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었죠. 창호 스스로도 자책을 했어요. 아버지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지? 몇몇 노숙자들은 창호를 유심히 살펴본 뒤 누군가를 그렇게나 찾아대는 걸 보니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인상의 어르신을 최근에 본 적 있어. 며칠 전 귤을 까먹던 노인이 있었는데 손놀림이 독특했지. 이런 조각 같은 정보가 쌓이자 창호는 조금씩 확신을 키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분명 여기 어디에 계신다. 단지 아직 내가 그 자리에 제때 닿지 못했을 뿐. 새벽까지 이어지는 수색은 창호를 지치게 했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서도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밥상머리에서 함께 웃던 가족 풍경, 학교 행사 때 늘 달려와 사진을 찍어주던 아버지, 그러다 여러 악조건의 회사가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밀려오던 그날의 충격, 그 모든 조각들이 뒤섞여 창호의 꿈속을 어지럽혔어요. 어느 날 밤 을지로지하도와 종각지 하상가를 누비던 창호는 마침내 얼굴이 익숙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겨울바람에 낡은 점퍼를 여미고 있는 그 노인의 옆모습은 창호가 기억 속에서 그려왔던 아버지의 인상과 너무나 흡사했죠. 왼쪽 눈가에 작은 점, 어깨를 움츠린 채 귤껍질을 곱게 신문지에 싸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창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저했어요. 만약 저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쁨인지 불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손끝이 떨렸어요. 그래도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히 들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낯선 목소리에 노인은 살짝 몸을 떨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한참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때 창호는 이전과 달리 아버지의 눈동자 안에 망설임만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사연이 가득 담긴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이분이 아버지임에 틀림없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지난번처럼 갑자기 달아나시진 않을까 조바심이 났어요. 이번에는 돈다발 대신 커다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율무차를 내밀었어요. 조금이나마 체온을 나누고 싶었고 또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건네는 건 왠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그 미숫가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하지 않고 싶다는 미세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만남은 짧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창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묻지 않았어요. 단지 곁에 앉아 함께 지하도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서로 아무 말 없이 잠시 시간을 보냈죠. 추운데 여긴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아버지가 건넨 질문에는 이미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창호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저 뵙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그날 이후 창호는 매일 밤 같은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가끔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엔 창호가 퇴근이 늦어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말없이 자리를 지키다 날이 새면 사라지거나 종종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어 과거의 일들을 넌지시 꺼내기도 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만만치 않더군. 낮게 읊조리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무게는 15년이란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님을 잘 보여줬어요. 창호는 아버지가 무슨 고생을 해왔는지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눈가에 맺힌 주름살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어느 날 밤 창호가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야근을 하고 나서야 을지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자네를 기다렸네. 그 말에 창호의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15년간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는 창호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기다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이라 부르기엔 아직 어색했지만 조심스레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난번 창호가 건넸던 100만 원 얘기였어요. 아버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돈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음을 고백했어요. 정말 고맙네. 돈도 돈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큰 힘이 됐네. 창호는 그 순간 그 돈이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끊겨있던 인연의 끈을 다시 움켜쥐게 해준 매개였음을 깨달았어요. 창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날을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견뎌냈을까. 어쩌면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보살펴주지 않는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는 매일같이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렸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끝내 놓치지 않을 거야. 창호는 이 다짐을 새기며 앞으로 어떤 장애가 닥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직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전보다 가까워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창호를 볼 때마다 조금씩 격에 없는 눈빛을 보여줬고 창호도 질문을 던지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 아버지를 지켜봐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두 사람은 그 과정에서 비로소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었어요. 창호는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감과 별개로 가족을 되찾겠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죠. 아버지 역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와주는 창호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 작은 희망이 계속 쌓인다면 언젠가는 두 사람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라 부르며 서로를 감싸 안을 날이 오리라고 창호는 믿었어요. 그렇게 매서운 겨울바람 사이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더 자주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 이미 그 짧은 만남 안에서 창호와 아버지는 길었던 단절의 시간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 돈이나 성공 같은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무언가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건넸던 고맙네라는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건네주는 중이었어요. 며칠 후 창호는 어렵사리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지만 창호의 눈빛이 진지함을 느낀 듯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고 끊임없이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 가족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없어야 너희가 편할 것 같았어. 부양 능력을 잃은 가장으로서 느꼈던 수치심과 절망감이 아버지를 멀리 도망치게 만들었던 거였죠. 창호는 그제야 15년 전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거리에서
우연히 접했을 때 아버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했어요. 장례식 날 멀리서 장례식장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창호는 문득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발인이 있던 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사람이 식장 입구에 서 있던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났죠. 그 사람이 아버지였음을 이제야 깨닫자 창호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할 것처럼 보였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결국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요. 그럼에도 창호는 그 무거운 감정이 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더 이상 그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창호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동안 힘드셨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였어요. 두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재회의 순간은 이미 왔지만 그 시간에는 기쁨보다는 지난날의 상처와 후회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아버지는 창호의 손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너희 엄마가 떠난 뒤에는 나도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느꼈어. 그 말은 창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언제나 강인하고 책임감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까지 짐이 될까봐 더욱 다가갈 수 없었다. 결국 그 죄책감이 아버지를 끝없는 거리의 삶으로 몰아넣었고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해 숨죽이며 사는 동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창호는 지난 15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창호는 아버지에게 매일처럼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휴대전화도 집 주소도 없었죠. 밤이 되면 을지로 지하도나 주변 골목에서 머무시다가 아침이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삶을 오랫동안 반복해 오셨다는 걸 알고 창호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버지가 또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이미 거리 생활에 익숙해진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시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창호야. 아니, 내가 창호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 말에 창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은 너와 함께 지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어디 갈 데가 있을까 싶어서. 이 말은 아버지가 창호를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처럼 들렸어요. 창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함께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깝지 않은 낯선 곳으로 떠나지 않고 의외로 가까운 곳부터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 첫걸음은 어머니의 묘소였죠. 아버지는 그곳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창호는 아침 일찍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아내의 무덤 앞,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창호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몸을 떨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이 못난 인간이 왔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묘비 앞에 놓여있던 꽃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창호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자리. 비록 한 사람은 지상에 없었지만 부부와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어진 가족의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묘소를 다녀온 다음 날 창호는 결심했어요.
이제 아버지를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 하지만 무조건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자고 말하면 오히려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빚잔치 속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고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도 마음껏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창호는 회사 근처에 조용한 월세 아파트를 구해두고 아버지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지? 오랜 방랑 생활을 해온 몸이라 닫힌 공간에 사는 게 답답하고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창호는 설명했어요. 아버지, 여기선 빚쟁이도 못 찾고 문만 잠그면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회사 근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금방 달려올 수 있어요. 아버지는 결국 창호의 진심을 느꼈는지 며칠을 망설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낡은 이불과 배낭 하나를 지닌 채 어느 조용한 골목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처음 며칠간 아파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창밖을 보는 것도 두려운 듯 창문 커튼까지 꽁꽁 닫아두었어요. 창호가 편히 쉬시라며 사놓은 전기장판과 간단한 식재료들이 무색할 정도로 아버지는 여전히 경계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창호가 틈틈이 들러 간식을 사다 두고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건네며 대화를 시도하자 아버지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자네 회사라는 곳에는 나처럼 망했던 사람도 들어갈 자리가 있나? 창호는 그 말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삶의 의지를 품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창호는 곧장 답했어요. 그럼요. 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놀란 듯이 눈을 깜빡였어요. 식당이라면 설거지라도 열심히 하면 밥값은 벌 수 있겠지. 표현은 소박했지만 그 말 안에는 아버지가 다시금 살아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창호는 회사 구내식당 책임자에게 조심스레 부탁해봤어요. 저희 아버지이신데 사정이 좀 있으세요. 일 잘하시고 깔끔한 성격이세요. 실은 설거지나 식재료, 손질 같은 일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책임자는 창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선뜻 허락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구내식당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주방 일을 할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하셨죠. 수세미로 접시를 문질러 광이 나도록 닦아내는 모습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다른 직원들도 칭찬했어요. 너무 깨끗해요. 정말 꼼꼼하시다. 아버지가 서서히 적응해 가자 주방 일을 가르쳐 주던 이모님들은 가끔 요리 팁을 전수해 주기도 했어요. 특히 김치찌개나 국물 요리 같은 반찬류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 권유했죠. 할아버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버지는 손을 파르르 떨며 냄비에 양념을 넣어가곤 했는데 처음 만든 음식이 의외로 맛이 좋아서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의외로 손맛이 좋으시네요. 예전에 사업하시기 전에는 요리 같은 거 하셨어요? 이모님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멋쩍은 듯 웃더니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어. 자주 음식책을 뒤적이곤 했지. 그 말에 이모님도 주변에서 듣던 직원들도 괜히 마음이 찡해졌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점점 구내식당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주변 작은 공원을 산책한 뒤 현관문을 잠그고 회사 식당으로 출근해 접시와 수저를 닦고 필요하면 김치찌개도 끓이면서 하루를 보내요. 일이 끝나면 퇴근 시간에 맞춰 창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물론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은 피하려고 했지만 예전처럼 종로 삼가 길바닥을 전전하던 때와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서서히 돌았어요. 주말이 되면 창호는 아버지와 함께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등산을 가곤 했어요.
가까운 도심 근교 산이나 조금 먼 곳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어요. 둘이 함께 배낭에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산에 오르는데 아버지는 귤을 꺼내주곤 했어요. 어릴 때 너가 좋아하던 과일도 챙겼다. 한 입 베어 물면 어릴 적 아버지가 까주던 귤 맛이 떠올라 창호는 매번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 도시락 통에 넣어왔어요. 장호가 좋아했던 음식 중에 이게 최고였지. 짠맛이 너무 강하진 않을지 모르겠구나. 구내식당에서 배우고 응용한 레시피라며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훌륭했어요. 칼칼한 국물에 돼지고기가 넉넉히 들어가 있어 산에서 땀 흘리고 먹으니 더없이 맛있었죠. 창호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이제는 주름지고 세월에 바랜 모습이지만 그 눈빛만은 어린 시절 기억 속 따뜻한 아버지 그대로였어요.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창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회사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이제 조금씩 빚 관련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 빚 문제도 함께 해결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무 계단 위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듯 고개를 들었다가 치름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해서 마음이 늘 무거웠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마. 그 말 한마디에 창호는 마치 수년간 얽혀있던 매듭이 풀린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다시는 멀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부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의 트라우마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1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의 공백을 이제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과거가 힘들었기에 더욱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창호는 어머니 묘소 앞에서 맹세했던 말을 다시 곱씹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거야. 아버지도 그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살아가자.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이 준 기회일 게다. 두 사람은 뿌연 겨울 하늘 아래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금씩 따뜻해지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15년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종로 3가 거리에서 이루어진 우연한 재회가 이렇게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기적을 낳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는 그 기적을 발판 삼아 더 큰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겨울의 기나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봄 기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어요. 창호와 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서로가 놓쳤던 15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차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음식 재료를 다듬고 가끔씩은 직접 개발한 메뉴를 내놓기도 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할아버지표 김치찌개가 은근히 인기였고 그 덕분에 아버지는 일을 하는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죠. 그날도 주말 아침이 밝았어요. 창호는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창호를 불러 세웠어요. 오늘은 다른 곳을 먼저 가고 싶다.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고 창호도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했지만 일단 따라 나섰죠. 아버지는 작은 검은색 가방을 챙겨 들더니 말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어. 라고 하며 택시를 잡아타고 창호와 함께 어느 오래된 빌딩 앞에 내렸어요. 낡은 철제 간판이 달린 그 빌딩은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리모델링이 되어 여러 소규모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더니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열쇠 한 개를 꺼냈어요. 이거 예전에 사업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썼던 열쇠라네. 창호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쇠일 텐데 아버지는 15년 동안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한 층 한 층을 둘러보았어요. 아버지가 쓰던 사무실은 이미 다른 업체가 차지했는지 간판도 새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복도 한편에 걸려있던 옛 건물 안내도에는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김종석 테크놀로지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먼지에 덮인 채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창호도 옆에서 말없이 함께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벽에 길게 드리웠죠. 아버지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검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살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창호야, 이거 예전 빚과 관련된 서류다. 그동안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빚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결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으려고 한다. 너가 도와준 덕분에 조금씩 돈을 모았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 중 일부도 착실히 챙겨두었지. 창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살았는지 실감했어요. 아버지는 거리에서 벗어났어도 늘 마음 한 구석이 빚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을 거예요. 곧 두 사람은 빌딩 근처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변호사와 연락을 해둔 듯했고 그곳에서 과거 채권자들과의 재협상을 도와줄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았어요. 창호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익으로 일부를 지원해줄 생각이었고 아버지도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보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계획이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줬어요. 아버지는 설명을 들으며 오랫동안 옥죄어왔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빚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과거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창호의 회사 법무팀도 일부 협력해주며 절차를 간소화했죠.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시절이 떠오를 때마다 아버지는 잠시 우울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기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어요. 창호도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를 동행하여 옛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일부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했지만 대부분은 의외로 차분하게 새로운 합의안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업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손해를 보고 난 뒤로 연락이 끊겼대요. 그 파트너는 그 시절 급작스럽게 몰락해 아버지에게도 서운함을 안고 있었다고 했어요. 창호는 채권자 명단 속에서 그 파트너의 이름을 발견하고 상담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며칠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어느 봄날 아버지와 창호는 그 파트너가 거주한다는 지방 도시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알아본 주소에 도착했을 때 낡은 주택 앞에서 한 중년 사내가 나오는데 바로 그 파트너 본인이었어요. 아버지와 그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1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로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이 짙게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발 먼저 다가가 낮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네.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두 사람 모두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파트너도 힘겹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당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남겨진 사람들끼리 채무를 떠안아야 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결국 그 파트너 역시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은 어렵게 재기를 노리는 중이지만 여전히 상황이 녹록지 않았대요. 아버지와 그 파트너는 한참 동안 뜨거운 감정을 주고받았어요. 창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두 사람의 얼굴에 서린 묵은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파트너와 새로운 협의서를 작성하고 과거의 채무를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도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듯하네.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하나둘 과거의 빚을 정리해가면서 아버지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어요. 창호도 그런 아버지를 보며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은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주말이면 변함없이 등산이나 낚시 같은 소박한 취미를 함께하며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회사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날로 따뜻해졌어요. 가끔 아버지는 식사를 마친 직원들에게 곧 있을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면 어떻겠냐며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나 청소년 후원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창호가 먼저 나서서 이런 활동을 주도하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권유에 호응하게 되었죠. 사내 게시판에는 매주마다 노숙자, 급식소 봉사 안내나 소외계층 책 기부 같은 알림이 올라왔고 참여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아버지는 문득 창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내가 직접 노숙인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마련해보고 싶다. 물론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임시로라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구해서 거리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창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만큼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도 없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흔쾌히 대답했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에 있던 낡은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발로 뛰며 건물을 둘러보고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노숙인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작은 방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방을 마련했어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창호의 회사는 인테리어 비용을 후원했죠. 마침내 봄이 깊어갈 즈음 그 작은 쉼터가 첫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근처를 지나던 노숙자들이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문을 두드릴 때면 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직접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오세요. 뜨거운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리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아버지의 진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노숙자들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편안한 휴식과 식사를 권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날 저녁 창호와 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수기를 옮기고 침구를 정리하고 물품 목록을 작성하는 일까지 온갖 잔일이 많았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어느 한 남루한 차림의 청년이 문 앞에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다가가자 청년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굶주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청년은 조심스레 쉼터 안으로 들어왔고 아버지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과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청년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후루룩 먹었어요. 그러다 눈물을 떨어뜨리며 힘겹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갈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창호도 그 모습을 보며 예전 종로 삼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이제 아버지는 거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거리에 남아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쉼터는 새로운 사연을 안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조금씩 채워졌어요. 누군가는 집에서 쫓겨난 뒤 몇 달째 방황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취업을 못해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 몸까지 아픈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물수건과 음식을 건네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 모습에 창호는 새삼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일어섰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어요. 며칠 뒤 쉼터가 입소문을 타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노숙자들이 몰려오면 동네가 시끄럽지 않을까? 어떤 주민들은 걱정하기도 했지만 정작 쉼터가 문을 연 후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아버지는 틈틈이 주민 대표를 만나 직접 상황을 설명했어요. 노숙자를 무작정 내쫓기보다는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와주는 편이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 주민 대표들도 아버지의 진정성을 느끼고 오히려 물품 후원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등 좋은 흐름이 이어졌어요. 어느덧 쉼터가 자리를 잡아가자 창호와 아버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노숙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술을 배우거나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였죠. 창호의 회사가 이미 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컴퓨터 기초 교육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었어요. 거리를 떠돌던 시절 가장 절실했던 건 누군가가 등 뒤를 살짝 밀어주는 거였어. 아버지는 노숙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중 쉼터를 이용하던 한 노숙인 할머니가 자신도 젊었을 때 식당을 운영했었다며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흔쾌히 받아들였죠. 우리 구내식당에서 함께 음식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오전엔 쉼터 주방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오후엔 아버지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몇몇 노숙인들은 의외의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고 회사 직원들도 새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쉼터를 나가 작은 분식집에 취직한 사람이 생기고 교통 안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독립 자금을 모으는 이들도 생겨났어요. 그날 늦은 밤 창호와 아버지는 쉼터 뒤편 작은 화단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자 아버지는 문득 자그마한 알전구 몇 개를 꺼내들었어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듯한 그 전구들을 조심스럽게 서로 잇고 쉼터 입구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기 시작했죠. 어둠을 뚫고 번져오는 은은한 조명이 마치 별자리를 옮겨놓은 듯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창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 별빛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길 바란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밤 공기에 섞인 울림이 창호의 가슴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창호는 그 말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아버지. 조금씩이라도 희망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겠죠? 아버지는 창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달빛과 전구 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 밝고 작은 빛이 지난날 차가운 어둠 속을 걸어야 했던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거리에서 방황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창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혹독한 시련도 결국 지나가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는 건 가족이었구나. 창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성공과 명예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족의 의미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서로를 꼭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어요.
쉼터의 작은 전구 조명은 밤마다 화사하게 빛났고 그 불빛을 찾아오는 이들은 잠시나마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함을 맛보고 가고 있습니다.